이전 세션에서는 DDD 기반으로 마이크로 서비스를 식별하는 과정을 살펴보셨고요. 이번 세션에서는 식별된 서비스들에 적용되는 다양한 패턴들과 그 적용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SA에 적용되는 패턴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패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비스가 식별이 될 때 가급적 100% 디커플링 된 서비스로 식별이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디커플링 되지 않은 이런 서비스들 간의 연관관계에는 반드시 이런 패턴들이 적용이 되어야 되고요. 기존의 모놀리식 서비스를 MSA로 전환하는 상황이라면 특히 더 서비스 간 의존 관계가 생깁니다. 이러한 의존 관계로 인해서 서비스마다 필요한 데이터를 다른 서비스에 요청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서비스마다의 특징으로 인해 다양한 서비스 패턴이 반드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중 주요 패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놀리식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대부분 단일 DB를 사용해서 대부분의 트랜잭션은 그 DB가 담당을 하게 되고요. 데이터 일관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트랜잭션이 내부에서 빠르게 처리되기 때문에 동시성도 보장을 해주고요. 그런데 MSA에서는 서비스마다 독립적인 DB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간 의존 관계에 있는 비즈니스 로직의 트랜잭션은 서비스 수준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패턴이 사가 패턴이고요. 두 번째로 서비스 간 데이터를 호출하는 방식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즉시 응답이 필요할 경우에는 동기식을 사용하고요. 즉각적인 응답이 필요 없거나 그리고 추후 업데이트 되어도 상관없는 데이터일 경우에는 비동기식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동기식은 뭐 익숙히 아시는 REST API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비동기식은 메시지 브로커를 이용해서 이용하는 큐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API 게이트웨이 패턴이 있습니다. BFF 패턴이라고도 하는데요. 백엔드 포 프론트엔드라는 패턴입니다. 분리된 각 서비스의 개발 시 서비스 크기에 따라서 보통 1명에서 3명 정도의 인원이 진행을 하는데요. 이 경우 서비스마다 공통된 기능 또는 로직에 대한 중복 개발이 진행되어서 비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PI 게이트웨이 패턴은 서비스 제일 앞단에 위치해서 호출에 대한 서비스를 라우팅하거나 그리고 메디에이션, 그리고 애그리게이터, 그리고 인정과 인가, 그리고 기타 공통 기능을 제공하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서비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관리 포인트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기존의 관리 방식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서비스는 컨테이너 형태로 배포돼서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 저희가 익숙히 많이 들어본 도커나 OCP, 쿠버네티스 이런 컨테이너 관리 플랫폼에 배포돼서 운영을 하게 되죠. 이때 사용하는 패턴이 서비스 디스커버리 또는 서비스 메쉬 패턴인데요. 이 두 가지의 패턴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면 하나의 서비스의 오류로 인해서 다른 서비스로 장애가 전파가 됩니다. 이러한 장애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킷 브레이크라는 패턴이 적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 트랜잭션의 80% 이상은 대부분은 읽기 작업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쓰기와 읽기 동작을 분리해서 성능과 확장성을 구현하는 패턴이고요. 이게 CQRS 이벤트 소싱 패턴이 됩니다. 이벤트 소싱 패턴은 쓰기에 대한 모든 동작을 시간 단위로 기록해서 시계열 DB에 저장하고 특정 시간에 대한 해당 데이터를 리플레이해서 데이터 일관성을 맞추는 패턴입니다. 이 경우에 읽기 성능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CQRS 패턴을 같이 적용해서 효율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적용돼야 될
패턴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뒷장에서는 각 패턴별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가 패턴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2개 이상의 서비스에서 발생되는 트랜잭션을 관리하는 패턴이죠. 그림에서 보다시피 도서 쇼핑몰 애플리케이션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기본의 모놀리식에서는 트랜잭션이 DB에서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쇼핑몰을 접속하고 주문하고 재고 차감, 주문 완료 이 모든 게 DB에서 다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애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죠. 근데 마이크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주문 서비스와 결제 서비스가 각각의 독립적인 DB를 가지고 있고 주문에 대한 트랜잭션은 주문 서비스에서 발생이 되고 결제에 대한 트랜잭션은 결제 서비스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트랜잭션을 관리를 해야 데이터 일관성이 유지가 되고요. 분산 트랜잭션, 그러니까 MSA에서 트랜잭션이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고객 측면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결제를 2번 진행할 수 있고 결제 취소가 되지 않거나 뭐 기타 금액적인 문제, 고객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서비스 측면에서는 결제 요청이 중복되거나 아니면 결제가 실패, 성공 데이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 서비스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산 트랜잭션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도식화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정 서비스 작업이 실패가 됐을 때 이미 처리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 이벤트를 발행해서 데이터 일관성을 보장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문 서비스에서 상품 서비스로 상품 정보를 요청하고 고객이 주문 서비스를 통해서 결제 서비스에 결제 요청을 했을 때 결제 서비스에서 장애가 생기면 결제 서비스는 상품 서비스와 주문 서비스의 각각 결제 실패 이벤트를 전송하게 되고요. 주문 서비스와 상품 서비스에서는 주문을 롤백한다든가 상품 개수나 아니면 상품을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롤백을 처리하게 됩니다. 각각의 서비스는 내부에서 로컬 트랜잭션, 그러니까 독립적인 DB, 서비스마다 DB를 갖고 있는 부분에서는 로컬 트랜잭션으로 처리가 되지만 보시다시피 2개 이상의 서비스에서 어느 한 서비스에서 장애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보상 이벤트를 발행해서 모든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를 동기화 시켜줘야 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분산 트랜잭션 처리를 위해서는 사가 패턴을 꼭 적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가 패턴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관리하는 패턴인데요. 코레오그라피 패턴과 오케스트레이션 방식이 있습니다. 이 2개의 방식의 차이는 크게 개발 측면이 있고 운영하는 측면 2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개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개발 측면에서 만약에 코레오그라피 방식으로 적용을 한다. 그러면 확장성은 굉장히 높은데요. 이벤트 흐름이 복잡해서 설계하고 디버깅에 굉장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오케스트레이션 방식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이 모든 흐름을 관리하기 때문에 개발 자체는 굉장히 편하고 용이한데 중앙 집중화로 인해서 병목 발생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단일 장애 지점을 가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운영 측면으로는 코레오그라피 방식에서는 확장성이 뛰어난데 이벤트 추적 및 장애 복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레이션 방식은 모니터링 하거나 장애 대응이 쉽죠. 왜냐하면 중앙 집중적인 방식이니까. 근데 오케스트레이션을 처리하는 컴포넌트에 부하가 발생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일 장애점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MSA 환경에서 서비스 간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확장성을 우선시할 때는 코레오그라피 방식을 채택을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명확하고 트랜잭션 흐름을 쉽게 추적해야 할 때는 오케스트레이션 방식이 맞습니다. 전통적인 모노리식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비즈니스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케스트레이션 방식을 정하는 게 전환할 때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RPI 패턴이라고 그래서 일단 서비스 간 호출되는 IPC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어, 이 헥사고널 아키텍처라고 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그러니까 컨테이너 내부에서 배치되는 서비스에 대한 계략적인 모델을 그린 건데요. 이 헥사고널 방식이라고 해서 1대1 방식이 있고 1대 N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RPI 패턴을 설명드리기 전에 기본적으로는 REST API 방식으로 해서 리퀘스트, 리스판스 단순하게 이 두 개를 조합을 해서 클라이언트로 전달하는 방법이 있고요. 1대1 방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1대 N 방식 같은 경우는 주문 서비스에서 결제 서비스로 요청을 하고 결제 서비스는 다시 배송 서비스로 요청을 하고 이 모든 결과를 종합해서 클라이언트한테 전달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단순하게 세 개의 서비스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을 했지만 실제로는 수십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서로 조합돼서 응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굉장히 복잡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 내부에 들어갈 수 있는 통신 프로토콜이 IPC 방식이라고 그러고요. 이 IPC 방식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동기식 방식이고요. 또 하나는 비동기식 방식이 있습니다. 동기식 방식은 가장 범용적인 기술로 REST API를 사용하게 되고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켜지지 않는 몇 가지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아무리 강조해도 지켜지지 않냐? 아무리 개발자들한테 요청을 해도 안 지키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 서비스는 서비스 특징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기술 요소, 기술 스택들이 각 컨테이너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문용어로 폴리글랏이라고 하는데 기술 스택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표준적인 통신 프로토콜을 지키지 않으면 보여드리는 이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서비스 간 호출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지게 되고 엉망이 되는 경우를 실제 프로덕션 개발 때 많이 봐왔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동기식의 REST API는 대부분 페인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서비스 A부터 서비스 G까지 굉장히 많은 호출 관계로 구성이 됩니다. 물론 이런 서비스 내에 적용되는 기술 스택도 전부 다 다를 수 있고요.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AI 같은 경우는 파이썬을 주로 사용하고 비즈니스 로직은 자바로 사용하고 속도 처리가 필요한 부분은 C 언어로 구현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모든 서비스 간의 호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표준 프로토콜이 지켜져야 됩니다. 비동기식 같은 경우는 메시지 브로커를 이용해서 통신하는 방식인데 즉각적인 응답은 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응답은 메시지 큐를 통해서 전달이 되더라도 가급적 맞는 방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어, 즉각적으로 응답을 줄 수 있는데 심할 경우, 그러니까 다른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에 장애가 생겼을 때는 순차적으로 데이터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비동기식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모든 서비스에서 메시지를 보내는 프로듀스가 메시지 브로커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메시지 브로커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가 이 메시지를 관리하는 토픽이라는 게 메시지 브로커에 존재하는데 이 메시지 브로커에 구독하고 있는 서비스들에 다시 또 메시지를 전달하는 구조인데요. 이게 거의 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긴 하는데 메시지 브로커의 부하나 그리고 다른 어떤 이슈들에 따라서 메시지가 늦게 처리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런 그 비동기식 패턴은 서비스 간 호출되는 구조는 최대한 실시간으로 전달할 필요가 없을 때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API 게이트웨이 패턴이 있는데요. API 게이트웨이는 기존의 모노리식에서도 주로 사용하는 구조이긴 한데요. API 게이트웨이에서는 다양한 기능들이 지원이 됩니다. 뭐 애그리게이트라고 해서 교차 편집 기능 이 존재하는데 서비스 A와 B, C, D, E 각각의 응답이 다 다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조합해서 클라이언트로 전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공통적인 기능들도 API 게이트웨이에 붙어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통 처리나 인증 처리 아니면 클라이언트별 요구사항들을 전달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개발하는 개발자들은 대부분의 공통 기능들은 전부 다 API 게이트웨이 쪽에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API 게이트웨이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무거워지면 결국 이 API 게이트웨이 자체가 별도의 모놀리식 시스템으로 변경이 되어버리는 이슈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항상 좀 절충을 해서 개발을 하고 기능을 분산시키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인증과 인가 같은 경우는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수행을 할 때는 요청이 들어오면 API 게이트웨이는 SSO 쪽에 별도의 요청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인증 정보를 처리를 하게 되고요. 내부에 있는 모든 마이크로 서비스는 본인의 비즈니스 로직만 수행하는 경우가 됩니다. 이 경우는 API 토큰 발급이나 인증이나 인가 그리고 암호화, 복호화 같은 과정을 다 수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로직과 기타 공통적인 부분이 분리가 돼서 좀 효율적으로 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API 게이트웨이는 사실은 상업 커머셜 버전은 굉장히 비쌉니다. 대표적인 경우 악사웨이랑 이런 것들이 있는데 비싸기도 하고 커스터마이저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떤 걸 쓰면 좋을까라고 이제 저도 여러 가지 기술 조사를 하면서 얻은 내용인데 크게 상업용 그리고 오픈 소스로 제공되는 솔루션들이 있고요. 그리고 CSP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솔루션이 있습니다. 근데 어,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커지거나 했을 때는 CSP에 있는 게 쓰는 게 편했고요. 사실 악사웨이도 써봤는데 악사웨이 같은 경우는 너무 비용도 많고 이중화를 위해서는 두 가지 기능, 두 배 이상의 비용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비스 규모가 10개, 20개 내외는 오픈소스를 적용하는 게 타당하고요. 클라우드 CSP에 있는 솔루션을 쓰는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 될 때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서비스 디스커버리 패턴은 대부분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는 컨테이너로 배포가 되고요. 컨테이너의 특성상 언제든지 삭제되고 다시 배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다시 배포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의 속성도 변경이 되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다시 삭제됐다가 배포될 때마다 자기 자신을 어딘가에 등록하고 주위에 있는 다른 서비스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이런 서비스를 등록하고 찾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서비스 디스커버리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크게 클라이언트 쪽에서 관리하는 패턴이 있고요. 서버 쪽에서 관리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쪽은 서비스 레지스트리에 서비스에 대한 특징을 질의를 하고 거기에 맞는 데이터에 따라서 서비스들을 호출하는 방식이고요. 서버 사이드는 클라이언트는 별 생각 없이 그냥 호출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내부적으로 모든 게 다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다 이제 배포를 하게 되는데 이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배포되면 모든 것들을 쿠버네티스 내부에서 관리를 할 수 있어서 요즘 추세는 거의 다 쿠버네티스에서 처리를 하게 되죠. 클라이언트 사이드와 서버 사이드에 있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사실 클라이언트 사이드의 장점이라고 하는 게 현재에서는 이게 장점이라고 볼지는 좀 의문스러운 점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가 3개, 4개 정도로만 구분이 되어 있다. 그럴 때는 충분한 장점을 가질 수 있고요. 서버 사이드 같은 경우는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요. 대부분은 요즘엔 쿠버네티스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서버 사이드가 채택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쿠버네티스에서는 배포가 되면 내부적으로 코어 DNS라고 부르는 이 컴포넌트가 모든 걸 다 관장을 하고요. 그리고 등록된 서비스 이름만으로 서비스를 찾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서킷 브레이크 패턴. 이게 만약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 운영 단계에서 운영자들은 지옥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장애 전파 시나리오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A부터 E까지의 서비스가 존재를 한다고 했을 때 서비스 E에 장애가 생깁니다. 그러면 B 서비스를 호출하는 B 서비스도 장애가 동시에 발생하게 되고요. 이 장애가 발생하는 원인은 타임아웃이나
기다리는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관적으로, 연쇄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B 서비스에도 장애가 생기고, 마찬가지로 C 서비스나 A 서비스에도 장애가 생기고, 이때부터 이제 운영자는 멘붕에 빠지기 시작하죠. 어디서부터 문제를 봐야 될지, 어떤 서비스부터 분석을 해야 될지, 그리고 왜 다른 서비스에서 문제가 생기는지도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애 전파하는 패턴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를 서킷 브레이크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서킷 브레이커에는 세 가지 상태가 존재를 합니다. 서킷이라는 말은 용어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서킷은 전자회로에서 쓰이는 회로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상태도 클로즈드, 오픈드, 하프 오픈드 세 가지 상태가 존재를 하는데, 클로즈드는 정상적으로 트래픽이 흐르는 상태, 오픈드 상태는 트래픽이 끊긴 상태, 하프 오픈 상태는 연결됐다가 떨어졌다, 연결됐다, 떨어졌다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서비스 B와 E, C와 E 사이의 관계를 보면 클로즈 상태, 정상적으로 트래픽이 흐르는 상태인데, 만약에 이 서비스에 장애가 생기면 클로즈 상태가 이렇게 오픈 상태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B와 C는 더 이상 이 서비스 호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비스 E만 장애가 생기고, 서비스 B와 C는 연결 상태가 오픈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서비스를 호출하지 않고 자기의 응답만 A 서비스로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는 어떻게 처리하냐? 서비스 B와 C에는 그에 대응해서 폴백 펑션을 구현을 해야 합니다. 폴백 펑션은 장애가 생겼을 때를 대비한 특정한 운영 데이터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쇼핑몰에 오른쪽 밑에 보면 작게 뜨는 어떤 상품 사이트가 있는데, 고객들은 그게 장애가 생겨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뜨는 데이터인지 아니면 임시적으로 뜨는 데이터인지 눈치를 못 채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에서도 장애에 대응해서 반드시 폴백 펑션을 구현을 해 줘야 됩니다. 하프 오픈드 상태는 장애가 생겼으면 서비스 B와 C에서 E가 살아났는지 안 살아났는지 주기적으로 계속 체크를 하게 됩니다.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그 상태를 하프 오픈 상태라고 부르고요. E가 정상적으로 운영자가 복구를 하면 그 시간 동안 다시 리트라이를 해서 정상적인 응답이 오고, 몇 회 이상 오면 다시 정상적인 마이크로 서비스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서 다시 복구를 시키게 되는 구조가 되겠죠. 서비스 메시 패턴은 이걸 살펴보기 전에 MSA에 대한 컨셉이 과거에도 존재를 했냐? 사실은 존재를 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과거에 보면 SOA 방식이라고 그래서 서비스 오리엔트 아키텍처라고 부르죠. 원래는 모노리식으로 짬뽕으로 있다가 결국엔 너무 비효율적이다라고 해서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보듯이 오더, 어카운트, 마켓, 딜리버리, 페이먼트, 로긴, 이런 식으로 모듈별로 다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서비스 간에 통신하는 하나의 버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ESB라고 부르는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버스를 만들어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죠. 이 모든 게 하나의 서비스로 모노리식으로 만들어져서 단일 DB를 바라보고 배포가 됐던 게 현재까지 구조였죠. 근데 이렇게 모듈로 구분하고 하다가 보니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서비스 조합은 어떻게 하고, 의존성은 어떻게 하고, 내가 원하는 서비스는 어떻게 찾고, 서비스에 따라서 분리는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기타 뭐 다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과거에도 고민을 했고, 마이크로 서비스에도 똑같은 고민을 해서 고민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모듈로 분리하는, 그 서비스를 분리하는 거, 도메인별로, 이것도 통일했습니다, 철학도. 근데 방법만 다르게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이제 분리가 되고 식별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식별된 서비스가 100개가, 50개, 100개가 넘어간다. 그랬을 때는 이 모든 컨테이너를 일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트래픽도 제어할 수가 없고, 그리고 거기서 발생되는 다양한 로고들에 대한 설정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불가능하죠.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기 위해서 서비스 메쉬 패턴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서비스 메쉬 패턴은 무겁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개수가 작을 때는 가급적이면 서비스 메쉬 기능을 하는 작은 컴포넌트를 적용하는 게 유리하고 수십 개나 수백 개 정도의 마이크로 서비스 그리고 향후 확장 가능성이 있는 구조에서는 서비스 메쉬 패턴을 적용하는 게 타당합니다. 서비스 메쉬 패턴에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게 사이드카, 그러니까 프락시 패턴이라고도 하는데 그 왼쪽에 보시면 오토바이 탈 때 오른쪽에 작게 있는 그 뭐야 예전에 전쟁 영화 보면 장교들이 타고 다니는 얘를 사이드카라 그럽니다. 왼쪽에 있는 걸. 그래서 그걸 오른쪽에 프라이머리 애플리케이션이라고 그래서 하나의 컨테이너가 있고요. 사이드카라고 그래서 조그만하게 프락시 컨테이너라고 해서 두 개를 붙여서 컨테이너 내에 두 개의 파드를 배포하는 그런 케이스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단점도 있긴 하죠. 단점은 그 트래픽이 늘어나고 리소스 양이 증가하는 게 있는데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컨테이너가 있을 때는 굉장히 효율적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리소스 비용을 운영 비용으로 커버를 할 수 있으니까요. 서비스 메시 패턴에 제공되는 기능들은 지금 앞쪽에서 설명드렸던 디스커버리나 로드 밸런싱, 리퀘스트 라우팅, 헬스 체크부트, 어, 제시도 정책이나 서킷 브레이커, TLS를 통한 인정, 그리고 관적 가능성을 위한 옵저버빌리티, 이 모든 것들이 다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메시 패턴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장점 같은 경우는 순수 로직에 집중할 수 있고 재사용 가능하고 그리고 관리해야 될 복잡한 이슈를 굉장히 줄여주는 그런 장점들이 있죠. 근데 반대로 페널티 같은 경우는 인프라 레벨에서 단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리소스가 소모되는데 서비스 메시 패턴을 서비스 규모가 작은데 적용하면 인프라 비용이 많이 증가할 수 있는 단점이 있으니 잘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이 질문이 서비스 메시 패턴을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서비스 메시나 API 게이트웨이 중에 컴포넌트들이 중복되는데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까요? 사실은 그 공통점은 인정 인가 그리고 라우팅, 트래픽 저 모니터링, 서비스 검색 등을 다 지원을 하긴 하는데요. 서비스의 규모에 따라서 설정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서비스 컨테이너가 많으면 많을수록 서비스 메쉬를 적용하면 관리상의 이점이나 효율성을 볼 수 있고요. 서비스가 작은데 적용을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 가장 좋은 건 API 게이트웨이하고 서비스 메쉬를 두 개를 중복해서 쓰는 건데 어, 기능상으로는 좋지만 문제는 비용이 동시에 개발 비용도 포함해서 증가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비스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세션으로는 오픈마루의 양정철 프로님께서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한 세션을 어떻게 하는지 모니터링 방안에 대해서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